네. 그럼 두 번째 시간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이게 오늘 이제 아까 1회차 문제 설명드렸고요. 그거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답안 쓰는 연습에 대한 부분들 조금 볼 필요가 있어서 아까도 좀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답안 작성 예시라고 해서 한 거 따로 프린트 드린 거 요거 좀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이 이제 2기 때 이제 요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답안 작성할 때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먼저 이제 첫 번째 걸 보시면 50점 논술 문제 접근 방식에 대한 부분인 건데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50점짜리 같은 경우에 이제 논술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그렇죠? 논술형 문제. 뭐 저는 이거를 보통 이제 설계형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출 문제 같은 거 잘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문제예요? 이슈가 나오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이슈나 내용들이 나오고 거기에 적합한 HRM 방안에 대해서 쓰는 문제예요. 그렇죠? 요게 우리 전통적으로 이제 50점짜리 문제로서 항상 나오던 거고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어떠한 이제 특정한 이슈가 나오고 이제 거기에 필요한 HRM 방안에 대한 것들을 하는 게 이제 50점짜리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인 건데 요거는 여러분 접근하시는 이제 논리, 구조 요것들을 좀 설명해 드리고자 이제 하는 건데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이슈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우리는. 그쵸?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이슈를 다 일일이 준비할 수는 없어요. 물론 이제 교과서에서 언급된 것들은 이제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뭐 인력 구성에 대한 변화로서 우리가 뭐 고령 인력이든 뭐 여성 인력이든 뭐 신세대의 등장이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 받을 필요가 있겠지만 그거 외에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뭐 기타 뭐 여러 가지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쵸? 그래서 이러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걸 봤을 때 여러분이 HRM 방안과 바로 연결시켜 보려면 어려워요. 그렇죠? 이게 뭐 어떻게 연결시켜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은 뭐예요? 쓰긴 쓰는데 뭔가 논리적으로 연결도 그렇고 구성도 그렇고 이제 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이슈가 나오면 바로 HRM 방안을 떠올리기보다 항상 뭐라 그랬어요? 자, 이 이슈 혹은 이 내용이 가진 특징 혹은 기업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들을 먼저 한번 뽑아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걸 먼저 선택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하게 풀려요. 왜? 이 이슈가 가진 특징이나 영향이 어떠한 특징들이 있으니까 이러한 특징들 때문에 HRM 방안 중에 확보는 이렇게 해야 된다. 평가는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논리 구성을 가져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잘하시는 분들은 이거 안 하고 바로 이제 연상해서 쓸 수도 있지만, 근데 구성상 보면은 어떤 게 좋냐면, 이렇게 이슈에 대한 것들 나오면, 먼저 이렇게 앞단에서 이거를 써주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언급된 내용들을 가지고, 근거를 삼아서 HRM 방안으로 연결해 주는 게, 논리 근거도 있고, 논리 구조상, 이게 아주 훨씬 더 수월하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는 어려워요. 바로 이렇게 가기는 어려우니까 항상 이렇게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해줄 수 있는 혹은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요거를 먼저 떠올리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다면 연결해 볼 수 있는 거리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게 다 뭐예요? 근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거가 되고 논리가 되는 거예요, 다. 그쵸? 요게 여러분이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나오더라도 여러분이 설령 준비가 안 돼 있고 굉장히 어려운 게 예전에 기출문제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유명한 게 뭐예요? 지식사회에 적합한 인적자원관리 방안에 대한 거죠. 그냥 딱 그게 문제예요. 50점짜리. 지식사회가 못하는 정의도 없어. 그렇죠? 그러면 뭐예요? 그럼 여러분 지식사회부터 생각을 하면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먼저 떠올려야 되는 거죠. 아, 지식사니까 뭐 사무직 중심이고 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먼저 떠올려 보면 이제 그거와 연결해서 HRM 방안에다 연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조금씩 이제 연상이 된단 말이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고 사고를 하는 연습이 필요해요. 사실 이게 뭐냐면 사실 이게 컨설팅 방법이에요. 컨설팅 방법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컨설팅도 여러분이 나중에 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슈라는 게 이제 내외부에 대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나오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내부 뭐 기업 입장에서 본다면 내부 환경, 외부 환경 이런 변화들이 다 이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실제로 컨설팅 하면은 환경 분석이라는 걸 제일 먼저 해요. 그렇죠? 그래서 뭐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 환경 분석이라는 거를 모든 컨설팅은 다 처음에 이걸로 시작합니다. 환경 분석. 그래서 내부 환경 기업의 내부 환경. 그래서 뭐 조직의 구조부터 전략부터 해서 뭐 등등등 다. 그 다음에 외부 환경에 대한 것들.
다 분석을 해요. 그렇죠? 분석을 해서 뭐 하냐면 여기서 시사점을 뽑아요. 쉽게 말하면 특징이나 이런 걸 뽑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러한 무수한 환경에 대한 변화나 내용들이 있을 때 이게 우리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 우리의 뭐 전략이든 뭐 인사관리든 뭐에 유의미한 것들을 시사점을 뽑아내는 거예요. 이게 정제시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은 방향성을 잡고 인사관리의 방향성을 잡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으로 방법론이에요. 프로세스에 이렇게 가요. 모든 컨설팅은 다 이래요. 모든 컨설팅은. 전략이든 뭐든 상관없습니다. 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 문제가 나오는 것들은 뭐예요? 쉽게 말해 이슈 문제는 여기서 던져진단 말이에요. 그게 내부든 외부든. 그렇죠? 뭐 대부분 외부의 변화나 뭐 이런 것들이죠.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이러면은 이런 과정들 다 뛰어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렇게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논리도 없고. 왜 이렇게 설계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왜가 없는 거잖아요. 이러면은 클라이언트를 설득을 못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렇게 보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들 뽑아서 시사점들을 종합해 낸단 말이에요. 여기 이런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우리 기업에 이런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해야 된다. 등등등 이러한 시사점 뽑고 나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방향성을 잡는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고 나서 이제 요걸 근거로 뭐예요? 구체적인 제도 설계를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이슈가 있고 이런 시사점이 있기 때문에 뭐 우리는 이제 성과주의를 도입해야 돼. 왜? 지금은 글로벌 환경이고 뭐 이제 경쟁이 치열해지고 이러면 조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인사제도 개선이 필요해. 그래서 뭐 이제 성과주의 중심으로 해서 보상이나 평가가 가야 돼. 뭐 이러한 근거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조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는 게 이제 굳이 이제 특징 영향이라는 게 바로 그런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먼저 여러분이 떠올리고 이걸 먼저 잡아낸 다음에 이걸 근거로 이제 HRM 방안을 설계. 그러면 여러분이 여기서 잡으면 이게 뭐 크게 어긋나지 않은 이상 논리적으로 근거 뒷받치면 되는 거죠. 그냥 이런 거 없이 HRM 방안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논리적으로 구성이 있고 근거 있는 답안이 되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 연결고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잡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갑자기 문제가 뭐 예전 좀 클래식한 형태로 해서 뭐 50점짜리 설계 문제가 딱 나왔어. 이슈와 관련해서 뭐 낼 거는 많죠. 그렇죠? 뭐 4차 산업혁명도 있고 MZ세대도 있고 등등등 뭐 낼 거는 많은데 그런 게 나왔을 때 당황하실 필요가 없고 요거를 먼저 떠올려 보시면 됩니다. 이걸 먼저 잡고 어쨌든 쥐어짜서 먼저 잡고 나서 그런 내용들과 관련해서 HRM 방안에 확보에는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확보 중에 모집 그다음에 선발 뭐 인력 계획부터 시작해서 인력 계획, 모집, 선발. 그다음에 뭐 이제 개발에서 교육 훈련, 경력 개발. 보상에서는 이제 임금이랑 복리후생이랑 비경제적인 복리후생 이런 차근차근 잡아 나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쨌든 한 편의 내용들은 구성해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는 거고 요게 이제 어떻게 보면 50점짜리 푸는 노하우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이 이제 사고를 할 때 이제 이런 사고를 하시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뭐 컨설팅 할 때 이제 논리적인 사고를 강조해서 그런 책들도 있습니다. 바브라민토의 무슨 논리적인 글쓰기, 논리적인 사고 뭐해서 뭐 맥킨지식 사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보면은 이렇게 이제 뭐 미시한 뭐 사고 방식이라든가 뭐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도 이런 영향인 건데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이 먼저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50점 논술 문제 접근 방식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보시면. 그래서 예시가 이제 뭐냐면, 이거 이제 예전에 이제 한 뭐 3년 전, 4년 전 때 이제 한창 코로나 유행할 때 냈던 문제인데, 그냥 이건 그냥 참고 삼아 한 거예요. 이제 다시 낼 일은 없는데, 근데 요게 뭐 최근에 디지털과 관련된 도입 뭐 이런 것도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제 이렇게 유효한 부분들이 있어서 참고하실 겸해서 이걸 낸 건데, 자, 보시면 이제 언택트 시대, 이거 물론 콩글리시예요. 이거 언택트는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제 나온 건데, 그러니까 언택트 시대가 한창 막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SK 같은 경우는 뭐 CEO가 이제 뭐 기업 비전 전략 얘기할 때 언택트 시대 적합한 이제 뭐 이런 걸 하겠다라고 해서 막 발표도 하고 언론지상에도 많이 나오고 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이런 문제를 냈던 건데 언택트 시대가 언급이 되고 앞으로는 이런 시대가 이제 그 대중화되고 일반화될 거다. 그래서 기업은 여기에 맞춰서 대응해야 된다. 이제 뭐 이러한 이제 큰 줄기의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50점짜리로 낸 건데 보시면 이제 A 기업이 이러한 디지털 기반으로 한 언택트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그러니까 언택트가 되기 위해서는 디지털이 기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걸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을 발표했다. 그렇죠?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기업들에게 요즘은 유효한 그러한 이제 뭐 변화 중에 하나예요. 디지털 전략 관련해서. 그래서 문제가 뭐 코로나 이제 언택트가 아니라 그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해가지고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줄여서 뭐 DT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이죠. 그러니까 기업의 경영의 모든 전반이 디지털화되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고, 이제는 이런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못한 회사들은 이제 살아남기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이제는 모든 시스템들이 다 뭐야? 디지털화되고, 전산화되고, 뭐 더 나아가서 요즘은 이제 AI가 이제 들어오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업의 경영 자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다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업의 어떤 전략, 경영의 큰 화두기 때문에 당연히 뭐 우리 HRM도 경영의 한 분야고 기업이 변화하면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HRM에 어떠한 영향을 혹은 이걸 구현하기 위한 HRM을 어때야 되느냐에 대한 이슈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뭐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와 관련된 부분이 여기에 있는 거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여기는 이제 다만 이제 이런 언택트 시대라는 코로나라는 것들이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더 가속화시킨 것 뿐인 거지, 요거 자체는 지금도 살아있는 거대한 하나의 트렌드예요. 그렇죠? 메가 트렌드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업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혹시라도 문제가 뭐 디지털 전환에 대한 것들이 나오더라도 뭐 요거와 이 내용과 크게 대동소이하지 않기 때문에 차이 없기 때문에 요거를 관련해서 쓰셔도 돼요. 어쨌든 여기서 이제 언택트 비대면 중심의 그러한 이제 뭐 내용들이 나오고,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여기에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인 인적 자원 관리 방안을 설계하라는 문제예요. 50점짜리. 그렇죠? 자, 그러면 여러분 막막하잖아요. 뭐 뭐 언택트 시대야 뭐 내용 보면 어려운 거 아니고, 여기서 여러분 특징들을 먼저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보면 뭐예요? 언택트 시대의 특징이 뭐냐? 이걸 먼저 떠올려야 된다는 거지. 여기에 맞는 HRM 방안을 생각하기보다 우선 언택트 시대의 특징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그렇죠? 어떻게 뭐 여기에 다 힌트가 주어져요. 여기 문제를 너무 이게 어렵게 내면은 못 풀 것 같아서 내용에 다 힌트를 줬어요. 그래서 뭐 디지털 기반, 뭐 비대면 중심,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다 이제 특징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특징 혹은 이러한 시대가 도래했을 때 기업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을 먼저 떠올려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게 정리가 되면 그러면 이러한 특징은 HRM 방안 중에 요거랑 매칭시키고 요거랑 맞겠네, 요거에 되겠네, 요렇게 이제 조립해 나가는 거예요. 50점짜리.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은 뭐 서로는 그냥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뭐 기업의 전략이나 기업의 방향이 바뀌니까 당연히 HRM도 따라가야 된다. 그건 뭐예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죠. 그렇죠? 그건 기업이 뭐 바뀌면 전략이든 목표든 이런 게 바뀌면 뭐예요? 그걸 맞춰서 HRM도 따라가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니까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설명하고, 이 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뭐예요? 언택트 시대에 적합한 인적 자원 관리 방향. 자, 요게 그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먼저 문제에서 물어본 직무 관리 방안, 뭐 확보 이런 걸 쓰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을 언급을 해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언택트 시대의 특징. 그래서 보시면 비대면 활동 확대와 디지털 기술 적극 활용. 요게 특징이다. 그렇죠? 그래서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비대면, 이러한 중심으로 산업이 재편되고 기업의 경영이 이렇게 가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요게 특징인 거고, 뭐 여기에 맞춰 A기업의 인적 자원 관리 방향성으로 본다 그러면 뭐 당연히 비대면이니까 뭐 재택근무 확대, 디지털 기술을 많이 활용하니까 뭐 디지털 역량 확보, 뭐 이제 그다음에 뭐 수평적 조직 문화, 뭐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써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근거로 뒤에 이제 학교평 보유방에다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구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 근거해 직무 관리는 먼저 직무 설계에 있어서 직무 충실해야 된다. 왜? 비대면이고 이제 개별의 사람들이 서로 보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야 되니까 예전처럼 일일이 지시하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그 사람이 조금 더 이제 뭐 이제 환경적인 변화도 그렇지만 직무 충실을 해서 자율성이나 재량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항상 언급이 되는 거니까 뭐 그런 내용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직무 관리 고도화 필요하다. 뭐 상세한 직무 기술서 작성 필요하다. 이제 이런 건데, 이게 여기 중에서 이제 상세한 직무 기술서 작성이 필요하다. 요거는 하나 체크해 두세요. 이거는 예를 들어서 비대면이라든가 유연근무제가 많이 쓰인다 그러면 언급해야 되는 하나의 내용 중으로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만나는 시기가 만나는 게 적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데리고 다니면서 교육하고
하더라도 같은 사무실에서 뭐 이제 물어보는 거 직접적 이런 시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얼굴도 안 보고 이제 근무를 하게 되고 막 이러한 상황이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떤 직무를 맡았을 때 물어볼 사람이 없어요. 물어보기도 쉽지 않고. 예전처럼 옆에 있는 사수한테 가서 뭐 물어보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뭐예요? 직무기술서나 이런데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의 직무기술서보다 훨씬 더 디테일한 내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기술서라는 게 뭐 직무 내용이라던가 뭐 이제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프로세스라던가 뭐 직무에서 그런 업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제는 뭐 필요하다. 이런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렇죠? 뭐 이런 게 필요하고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옵니다. 3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적합직무 선정이 필요하다. 요거는 유연근무제가 나오면 꼭 언급해줘야 될 사항 중에 하나예요. 유연근무제 나오면. 그러니까는 유연근무제, 그러니까 저번에 기출문제로 52시간 나왔을 때 유연근무제를 대응 방안으로 쓸 때 요 내용을 반드시 언급해줬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유연근무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기업에서 다 써야 되는 디폴트 값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는 아니죠. 이 유연근무제를 어떻게 하면 잘 쓰냐. 이제 이게 더 중요한 건데 그럴 때 뭐예요? 유연근무제를 할 수 있는 직무가 있고 할 수 없는 직무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대면 접촉을 해야 되니까 고객들과 만나서 그 사람들의 불만을 처리해야 되고 뭐 이러한 직무면 이거는 사실 유연근무제, 재택근무 이런 게 맞지가 않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특정한 대관 업무를 해야 된다. 즉 관과 상대를 해야 되는 업무라 그러면 뭐예요? 관이 있을 때 언제든 찾아가야 되고 관과 이제 그러니까 정보 협조해야 되고 그러면 그렇죠? 집에서 하는 것보다 사무실이나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유연근무제나 이런 것들, 재택근무 포함해서 유연근무제가 효과적인 직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효과적인 직무들에게 우리가 그런 대상으로 유연근무제를 도입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하는 건데 그거를 적합직무 선정, 적합직무 개발 뭐 이런 것들로 언급할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그러면 어떤 직무들이 유연근무제에 유용하냐, 효과적이냐 이럴 때 기준으로서 우리가 흔히 얘기할 수 있는 게 직무 수행의 독립성, 그다음에 성과 비교 가능성 요거 두 가지를 보통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두 가지가 필요할까요? 요거까지 이해하시면 여러분이 유연근무제는 다 이해한 거예요. 그 문제점이나 특징이나 이런 것들까지. 유연근무제 같은 경우. 왜 그럴까요? 자, 우리 과거의 업무는 어땠어요? 다 사무실에서 대면으로 이루어졌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A라는 사람이 내 상사면 A라는 사람이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 열심히 하는지 눈으로 다 볼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다 볼 수가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가깝게 다 있으니까 뭐 회의 같은 것도 바로 뭐 급한 회의 같은 경우는 연락해서 바로 만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협업이나 이런 거 할 때도 뭐 옆에 있으니까 쉽게 되는 측면이 있죠. 근데 이제 재택근무를 한다 혹은 유연근무제를 한다 그러면 사람마다 근무 시간대도 다르고 장소도 다르고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특정 직무는 다른 직무들과 협업이 많이 필요한 직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런 직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쉽지는 않겠죠.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제 하기가. 근데 어떤 직무는 다른 직무의 협업보다 본인이 혼자서 뭘 해야 되는 게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업무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이나 개발자나 대표적으로 그렇죠. 왜 디자인은 내가 집에서 하나, 사무실에서 하나, 그 기한 내에 우리 그 디자인 거기에 맞는 그 결과물만 내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개발자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직무의 수행의 독립성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거죠. 그래야 유연근무제를 해도 여기는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라 이 업무는 다른 업무들과의 뭐 조율, 그다음에 협업, 회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빈번하게 많이 발생하는 직무야. 그렇죠? 그런 경우는 재택근무나 혹은 독립성이 없게 좀 부족하기 때문에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 하기가 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직무 수행의 독립성, 이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그거죠. 이제 다 따로따로 근무하니까 눈에 안 보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얘가 일을 열심히 했냐, 잘했냐는 뭐만 보고 할 수 있어요? 결과만 보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는 같은 사무실에 있으니까 얘가 열심히 일하는지 아닌지 눈으로 다 볼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부족해도 제 성실하고 정말 열심히 일해. 뭐 이렇게 할 수는 있었지만 이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재택근무하면 얘가 놀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예요? 이 재택근무 하려면 그 사람의 결과물이
유형적인 거고, 그다음에 상호 비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우리가 쉽게 평가할 수 있는 거에 있는 그러한 직무들이 이러한 유형 근무제 도입에 좀 적합했던 거죠. 그게 대표적으로 디자인이나 또 개발자 이런 경우예요. 그러니까 일반 사무직, 특히 여러분이 뭐 이제 가깝다는 인사직무 이런 경우는 사실 이제 이런 재택근무나 이런 게 유형 근무제가 일상화되기는 어렵겠죠. 그렇죠? 실제로도 그렇고요. 왜? 여러분 그 HR 업무에 결과를 뭘로 할 거예요? 뭐 그게 없잖아요, 명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HR 업무 특성상 뭐 다른 부서와 이렇게 협업할 일도 많고 굉장히 그런 업무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처럼 이러한 특징, 이러한 기준에 따라서 유형 근무제 도입할 때 필요성 기준 삼아야 된다. 자, 그런 부분들까지 여러분이 유형 근무제 이해하시면 충분히 많이 깊게 이해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 같이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형 근무제 경우도 이런 적합직무 선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선정일 때 필요성과 기준은 뭐 상호 독립성,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뭐 성과 비교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 이제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무 직무에나 다 될 수 있다는 건 아니죠. 그렇죠? 그것만 잘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확보 관리 방안 같은 경우는 아까 뭐였어요? 비대면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디지털 기술 활용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건 1번은 채취하더라도 비대면 온라인 채용. 그러니까 온라인 채용 확대해야 된다. 그러면 온라인 채용이니까 여러분 모집 방법 중에 뭐랑 뭐 떠올려야 돼요? 모집 방법 중에. 웹기반 모집. 그렇죠? 웹기반 모집 언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온라인 채용이라고 쓰더라도 모집 방법에서 구체단에서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웹기반 모집을 적극 활용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집에서는 그러면 선발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발에서는 이제 면접 같은 경우 온라인 면접으로 보되 효과적으로 지원자를 선별할 수 있도록 뭐예요? 거기도 구조화된 면접 있죠? 그다음 면접자 교육 이런 것들. 그렇죠? 뭐 AI 기술을 도입해서 뭐 선발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런 것도. 디지털 기술 활용하는 거 관련해서. 그렇죠? 뭐 그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뭐 전략적 인력 계획의 수립의 필요성 요거는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교육훈련도 디지털 이런 거니까 이러닝 여러분 배웠던 거 이러닝 그런 거 얘기도 쓰시면 되는 거죠. 디지털 기술 활용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고 다 재택근무하면 뭐예요? 이제 같은 장소에서 모여서 교육할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교육훈련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러닝 이런 걸 활성화시켜야 되고 더 다양한 교육 방법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내용들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될 필요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러닝 내용이 언급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뭐 4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뭐 그냥 뭐 리버스 멘토링 요거는 그냥 한번 참고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거는 리버스 멘토링이 영 멘토링이 뭔지는 아시죠? 그렇죠? 요거는 그 오히려 항상 강조를 하는데 올해는 이제 교육훈련 쪽에서는 사실 출제 가능성이 떨어지죠. 교육훈련 쪽에서는 올해는 이제 교육훈련이 작년에 완전히 그냥 제대로 나왔죠. 교육훈련 기법이랑 그 다음에 평가 요게 두 개가 제일 중요한 것들 관리직 교육훈련 그 다음에 기법 그 다음에 교육훈련 평가 요 두 개 다 나왔기 때문에 사실 올해는 교육훈련 쪽에서는 좀 나오기는 어렵죠. 뭐 여기가 그렇게까지 연달아 나올 정도로 중요한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올해는 좀 설렁설렁 봐도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만 이제 뭐 우리가 그냥 참고 뭐 알아두시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 교육훈련 중에서 특히 우리가 신입사원 교육훈련 기법 중에 몇 가지를 배우는데 뭐 OJT나 이런 거 그렇죠? 그 중에 하나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이 신입사원 멘토링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출제가 됐어요. 25점짜리 예전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멘토링이 다시 나오지는 않지만 다만 요즘의 이슈 트렌드와 관련해서 언급되는 게 뭐라 그랬죠? 예전에는 멘토링이라는 건 뭐예요? 그 직장 선배가 후배한테 뭐 인생에 대한 조언, 직장 생활에 대한 조언 이런 걸 하는 그러한 방식의 멘토링이었잖아요. 즉 위에서 아래로 가는 이제 선배가 후배한테 하는 이런 멘토링 방식이었는데 요즘은 뭐예요? 이제 이렇게 잘못하면 요즘 꼰대잖아요. 그렇죠? 잘못되고. 요즘은 이제 그게 아니라 뭐가 이제 언급이 되냐면 실제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런 제도를 많이 도입하는데 리버스 멘토링을 많이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영 멘토링 제도죠. 요거는 참고로만 알아두셔서 혹시 요거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언급하셔도 괜찮은 주제 중에 하나예요.
요거에 대한 케이스들도 많습니다. 뭐 구찌나 뭐 큰 회사들 같은 경우도 이러한 제도를 하고 우리나라도 요걸 해요. 이게 뭐냐면 이거는 이제 거꾸로예요. 리버스잖아요. 여기잖아요. 그렇죠? 후배. 보통은 이제 신입사원, 젊은 사원 혹은 젊은 사원들, 요즘은 이제 MZ세대죠. 이런 사람들이 누구를 멘토링 한다는 거예요? 그 경영진들. 임원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멘토링하는 그러한 형태의 리버스 멘토링이 요즘은 많이 강조됩니다. 요즘은.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왜 이런 게 왜 이렇게 될까요? 요거 이해하시면 이제 이슈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이해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러한 신입사원, 어떤 신세대에 대한 등장들이 최근에 세계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고 이들을 이해하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측면에서 조직 운영에서 이제는 이제 신입사원들이 들어오면 회사의 주축이 되는 애들 얘네들이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좀 특징이 있대. 특이하대. 그렇죠? 그러면은 조직 입장에서 얘네들이 이제 주축이 될 세대니까 얘네들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누가 이해해줘? 이분들이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얘네들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야 조직 문화나 제도는 이렇게 가져가는 게 좋고 야 이렇게 운영하고 이렇게 지시하고 이렇게 맞아. 이 사람들이 잘 알아야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명멘토링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하나 더 이제는 얘네들이 뭐예요? 회사의 주요한 소비자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의 시대는 뭐예요? 시장의 트렌드가 변화가 빨라야 늦어요. 엄청 빠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들 나이 드신 이분들이 이 밑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시장의 변화나 트렌드를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주요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다. 근데 이 사람들 아직도 옛날 사고방식으로 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는데 그 사고방식에 빠져서 의사결정을 내려.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해를 못하고 주로 소비자나 시장의 트렌드를 이해를 못하고 이 사람들이 의사결정을 내려. 그럼 뭐예요? 그러면 그 회사 경쟁력이 있는 거죠. 도태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문제가 이제는 더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젊은 사원, 신입 사원을 통해서 뭘 하는 거야? 시장의 변화, 소비자들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을 넓혀나가기 위해서 이러한 리버스 멘토링 제도 같은 것들을 기업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최근에는. 실제로 이제 구찌나 이런 경우 사례가 제일 많이 되게 대표적으로 나오는데 그래서 구찌가 이걸 해가지고 그러니까 경영진들, 이사진들을 상대로 해서 이런 형태로 해서 뭐 더 매출이 오르고 뭐 크게 성장했다든지 이런 사례도 있고 이거 말고 되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MZ세대뿐만 아니라 이런 거 얘기 나오면서 뉴스에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거기는 뭐냐면 어떤 특정 기업이었는데 뭐 상무님이랑 신입사원들이랑 무슨 방탈출 게임하러 가가지고 뭐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갖고 뭐 이러면서 뭐 MZ세대 그게 뭐예요? 그게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는 좀 약간 이상하게 했는데 이게 이거예요, 리버스 멘토링이. 그렇죠? 여기서 이게 이제 오늘날의 어떤 환경 변화에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 유용하다. 이렇게 이제 하나 정도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이 나오든 MZ세대가 나오든 기업에서 이러한 영멘토링 제도를 활용하면 유용하다. 요 정도만 여러분 언급하셔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나 기억해 두시면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잠깐 한번 그래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거기에 있는 거 그대로입니다. 뭐 많이도 알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요 정도 내용만 기억해 두시고 여러분이 이거와 연관해서 뭔가 뭐 이제 MZ세대가 나왔어. 혹은 뭐 신입사원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뭐 기술의 변화든 뭐 4차 산업혁명이든 마찬가지예요. 4차 산업혁명도 결국 뭐예요? 기술의 변화가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환경 변화가 심한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게 적용하기 위해서 기업의 경영진들이 올바른 의사결정을 위해서 이러한 뭐 리버스 멘토링, 영멘토링 제도 도입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요 정도 언급해도 플러스 알파는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그냥 한번 언급을 드린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만드는데도 효과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관리 방안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예전처럼 이제 비대면 중심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절대평가나 이런 것들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결과 중심의 평가도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왜? 결과 중심의 평가가 왜 필요하냐면, 비대면 우리가 업무를 하면 우리가 그 직원이 하는 행동들을 볼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게 관찰이 불가능하죠. 그렇죠? 우리가 어떠한 직원의 역량을 평가한다고 할 때 그 역량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돼요? 그 직원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역량이라는 건 뭐라 그랬어요? 행동으로 드러난다 그랬죠. 이 사람이 그 역량이 있냐 없냐
높냐 낮냐는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라 그래도 누가 높고 낮고 있고 없고를 우리가 그냥 몰라요. 가만히 있으면 이 사람이 다른 사람과 옆 동료 혹은 후배, 고객과 커뮤니케이션하는 모습들을 보면 아 얘가 커뮤니케이션 역량이 높구나 낮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역량에 대한 것들을 평가하고 하려면은 행동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비대면 중심으로 하면 뭐예요? 못 봐요. 그냥 결과물만 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전에. 그렇죠? 그게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평가도 예전처럼 어떤 행동 이런 중심의 평가가 쉽지 않은 거죠. 결과 중심의 평가 위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전에 그러한 직무들이 뭐였어요? 상호 독립적이어야 되고 성과가 상호 비교 가능한 직무이지만 유용하다 그랬잖아요. 이게 실제로 요즘 이제 재택근무가 많은 기업들이 원복시키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인사단에서는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이 평가를 과거에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요? 역량평가, 업적평가 이거 두 개를 다 한단 말이에요. 업적평가는 뭐 결과물로 가능하는 건 상관없지만 이 역량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눈으로 못 보니까 그 사람이 어떠한 역량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평가적으로도 우리가 시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렇죠? 그게 따라가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게 되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인사적으로서는 굉장히 고민이 되고 많이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어떻게 하면 결과 중심의 평가로 바꿔 나가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는데 왜냐하면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확대될 거고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지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서 인사도 이제 변화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평가할 건데라고 했을 때 과거의 평가 방식으로는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거에서 그런 특징들을 봤을 때 평가도 이제는 뭐예요? 결과 중심으로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빗줄 그은 것처럼 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지표 설계에서도 적극적인 개량화 노력. 왜? 결과 중심으로 하려면 뭔가 개량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개량화 노력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하고 결과 지표에 좀 중심을 두는 그러한 평가제도 운영이 좀 필요하다. 자, 그쵸.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이제 보시면 결과 중심이니까 우리가 평가 기법 중에 MBO 언급할 수가 있죠. MBO 활용을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왜? MBO가 결과 중심의 평가잖아요. 결과 지향 평가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만약에 이게 논리적으로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 두시는 게 뭐 많이 틀린 건 아닌데 근데 앞에 단에서 우리가 논리를 끌고 온다 그러면 앞에서 이제 뭐 재택근무니 유연근무니 이런 거 할 때가 되면 이제 대면보다 비대면이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뭐 적합직무나 이런 것도 뭐 직무가 상호 독립적이어야 되고 성과가 상호 비교한 즉 결과로서 볼 수 있는 결과 비교가 가능한 이러한 직무들이 유용하다. 그리고 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인사평가나 이런 것도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가 인사평가 체계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보통은 어떻게 돼 있다 그랬어요? 기업이 조직 혹은 부서 혹은 뭐 팀평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개인 평가가 있다 그랬죠. 인사평가 체계가 그렇죠? 보통은 그래서 개인 평가, 개인에 대한 평가는 주로 어떻게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역량에 대한 평가로서 역량 평가가 이루어지고 역량이라는 거는 종업원 개인이 가진 특성에 대한 평가인 거고 그 다음에 업무 수행의 결과물인 업적 평가. 이렇게 보통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역량 평가, 업적 평가인데 자, 이러한 역량과 업적 이러한 특징들을 봤을 때 우리가 평가 기법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물론 뭐 아시겠지만 부서 평가는 업적 평가만 하죠. 부서 평가는 자, 그래서 이러한 개인의 평가 측면에서 보는 역량 평가, 업적 평가를 할 때 자, 뭘 평가한다는 거예요? 개인이 가진 역량, 개인이 업무 수행 결과로 낸 업적을 평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평가 기준, 평가 내용에 대한 거고 자, 그럼 역량 평가 어떻게 할 건데 하우에 대한 건 뭐예요? 평가 기법이죠. 우리가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봤을 때 이 역량이냐 업적이냐 이거는 왓에 해당하는 평가 내용에 대한 거고 그러면 야, 이거 역량을 우리가 평가할 건데 그럼 역량 어떻게 평가할 거야? 그게 뭐야? 평가 기법에 대한 거고 자, 봤을 때 이런 역량 평가를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역량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행위로 드러나는 거라고 그랬죠. 행위를 관찰해 알 수 있는 거고 행위로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얘는 행위 지향이 접근적인 평가 기법이 맞는 거고 거기에 현대적인 평가 기법으로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바스와 보스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역량평가에 적합한 평가 기법으로는 바스와 보스가 적합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업적은 뭐예요? 이거는 결과죠. 업무 수행의 결과. 그러니까 이걸 평가한다는 거는 결과지향의 평가법이 필요한 거고, 거기에 가장 대표적이고 가장 전략과 연계성이 뛰어나고 수용성도 높은 뭐가 적합한 거예요? MBO가 적합한 거잖아요. 기법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 그렇죠? 자, 요렇게가 일반적인 건데,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서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네가 역량 평가를 한다, 업적 평가를 한데 가장 적합한 평가 기법으로서 언급할 수 있는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던 거고, 자, 만약에 이런 체계에서 이제 우리가 요거랑 붙여본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본다 그러면, 이 재택근무나 비대면 이런 식으로 많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얼굴이 보기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과 중심의 평가를 언급해야 되고, 얘를 중심으로 많이 언급해 주는 게 좋죠. 물론 바스나 보스를 쓴다고 해서 이거 뭐 아니야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앞단에서 뭐 재택근무나 비대면 업무를 통해서 뭐 이제 서로 만나기보다는 이제 비대면 업무가 이루어지고, 그렇기 위해서 적합직무 발굴이 필요하고, 그러한 적합직무의 필요성이나 기준에 따라 선정해 본다 그러면 뭐 결과 중심의 어떤 상호 성과가 비교 가능한 그러한 직무가 돼야 된다. 그래서 평가 쪽에서 받아서 뭐예요? 결과 중심의 평가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있죠. 그러면 되도록이면 이제 거기서는 이제 MBO나 이런 업적 평가 중심의 내용을 강조하는 게 논리적인 일관성이나 이런 거는 맞죠. 굳이 여기서 바스보스 이런 거 언급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조금 뭐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간혹가다 쓰면은 이제 뭐 이게 다 있으니까 막 다 써요. 막 바스, 보스, 막 MBO 막 이렇게 다 쓰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오히려 쓰는 게 마이너스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논리적으로 보면 흐름상. 뒤에서 앞에서는 결과 중심 뭐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요거는 논리적으로 본다 그러면 이건 결과를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의 행동을 관찰하고 그런 행동 속에서 나타나는 역량의 수준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니까, 앞에서 얘기한 거랑 조금 핀트가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도 결과 중심 평가만 얘기하고 MBO 얘기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평가제도 운영. 요것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인 거죠.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 그 다음에 5페이지 넘어가시면 이제 보상도 이제 성과급 비중. 왜냐하면 결과 중심의 평가가 강조되고 결과로서 모든 걸 얘기하니까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확실하게 해주는 성과급 비중을 확대하는 게 조금 더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 중심을 모든 거 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과를 강조하는 거 측면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비대면이나 이런 건 더 어떻게 보면은 근무 환경이 하드할 수밖에 없는 게,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집에서 잠자다가 1시간만 일을 하든 뭐 10시간을 일을 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결과로서 얘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제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 집에서 이제 뭐 더 일을 하게 되는 거고 막 그런 거죠.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미국.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과급 비중의 뭐 확대, 그다음에 뭐 비경제적 보상 활용, 이거는 뭐 언제든지 다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뭐 그래서 언급해 두시면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설명이 길었는데, 그러니까는 이런 식으로 연결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요것만 보고 이걸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거는 이거 나왔으니까 이거 외워야지.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거 기억할 수 있겠어요? 못 해요. 그리고 이게 그대로 이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 좀 바뀌면 내용이, 뭐 앞에서 좀 내용이 달라지면 뒤에 있는 것도 조금 조합을 달리 해야 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거를 외우려고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이렇게 기본적인 논리 구조를 보고 여러분도 생각을 해보고 요거 이렇게 연결. 제가 생각 못한 거 여러분이 더 추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봤을 때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이런 제도도 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확신이 없어. 그럼 뭐라 그랬어요? 저한테 물어보라 그랬죠. 그렇죠? 물어보시면 그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네, 그렇게 써도 된다. 이렇게 항상 답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인사관리가 여러분이 느는 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가만히 보시고 이거는 제 스타일로 쓴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스타일로 한번 재구성을 한번 해보세요. 나는 이런 특징을 이렇게 언급해서 요거는 요렇게 한번 써보겠다. 길게 쓸 필요도 없어요. 제목만 박아놓고 이런 내용 쓰겠다. 이렇게만 구조만 한번 잡아봐도 돼요. 그게 뭐예요? 구조화 연습인 거고 여러분이 사고를 훈련하는 연습이에요. 그렇죠? 그것만 돼도 충분합니다.
어차피 시험장 가면 그렇게 제 위에 목차 나오면 두세 줄은 어떻게든 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런 목차가 나오면 밑에 두세 줄은 여러분 어떻게든지 써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두세 줄 적어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런 훈련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요게 이제 50점짜리 접근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무 여러분이 이제 인사 관리는 뭔가 틀에 박혀서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좀 이게 프리스타일이니까 이게 과목의 특징이 이래요. 과목의 특징이 이래요. 그러니까 요거를 받아들여야 돼. 그러니까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향상 딱딱 정해지고 딱딱딱 떨어지고 뭐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법학처럼. 법학은 요건 나오면 요건에 해당하면 딱 효과 딱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식처럼. 이런 것들을 원하시면 경영학은 안 맞지.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래서 처음에 그거에 많이 고생을 했었거든요. 저 이제 법학을 전공하다 보고 이제 사시 공부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법학의 방법론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제 경영학을 처음에 접하는데 이게 도대체 뭔가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되게 헤맸거든요.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마치 유레카처럼 이제 이 과목의 특징이 이렇구나라는 걸 깨닫고 나서는 그다음부터는 그냥 편하게 마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뭐 이렇게 뭔가 이게 도그마틱하게 법학은 도그마의 성격이 있지만 그게 딱딱딱 떨어지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다만 뭐예요? 여러분이 논리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있어야 되는 거지. 그거를 글로 풀어낼 수 있게. 그게 이제 구조인 거고 논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되면은 사실 인사관리는 개념 정의도 사실 어렵지 않잖아요. 개념적인 책과 똑같이 쓸 거예요? 그렇게 쓰면 답이 없습니다. 확보관리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개념으로. 어떻게 쓰실 거예요? 외운 거 생각 안 나면 안 쓰실 거예요?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확보관리 하면 확보관리 기업의 뭐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수한 인재를 뭐 모집하고 선발하는 활동이다. 그렇게 써도 되는 거예요. 확보관리 개념을.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누가 그거 틀렸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맞는 거예요. 그렇죠? 교과서도 다 보세요. 확보관리 개념 저기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핵심적인 것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 강조하는 것도 그런 의미 차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뭔가 개념 정의할 때도 물론 어떤 것들은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것들이 있고 그게 특히 이제 경영 조직에서는 중요해요. 이론이니까. 왜냐 학자 이름 그 학자분이 주장한 걸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죠. 그렇죠? 학자 이론을 여러분이 마음대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게 암기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암기 잘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인사관리는 그런 부분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개념 정의를 한다던가 이런 것들을 연습하면 좋아요. 그럼 뭐가 나와도 여러분이 쓸 수 있어요. 앞에 우리 무조건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 여기는 이제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가도 그래요. 평가 관리도 여러분 한번 개념 정의 해보세요. 외운 거 하지 말고 이해한 거. 인사평가 조직 목표 달성을 위해서 종업원이 역량, 업적을 뭐 기준을 가지고 평가하는 활동이다. 뭐 이렇게 해도 틀린 거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그런 부분은 굳이 그래서 암기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굳이. 그러니까 암기해야 될 것만 암기하시면 되는 거고 그런 것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해서 풀어 쓰는 걸 하시면 됩니다. 자, 또 그런 부분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6페이지 넘어가 보시면 이제 25점 단문 문제. 요거서도 이제 강조드리고 싶은 건데 자, 25점 단문은 말 그대로 단문이죠. 그렇죠? 단문이니까 난 단문처럼 쓰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그냥 평균적으로 평균 가는 거예요. 평균. 아니면 그보다 미치거나. 그렇죠? 자, 단문도 여러분이 항상 기본적으로 이거는 좀 뭐 암기를 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 있는 문제이긴 하죠. 그렇죠? 어떤 특정한 제도로 물어본다던가 어떤 특정한 뭐 기능이나 뭐 이런 것들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거기에 맞춰서 이제 물어본 사항들을 써야 되는 건데 근데 그것만 쓰면은 이제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뭐냐라고 했을 때 단순히 물어본 것만 가지고 그것만 답하려고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예시 답안도 보시면 자,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정량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 3가지. 요거 하나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요게 하나 나와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적 자원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경우 그렇죠? 이게 뭐야? 과잉 공급일 경우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기업이. 그렇죠? 요걸 물어본 거예요. 이거 이제 1기 때 이제 그 시험 봤던 건데 그렇죠?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자, 요렇게 물어봤어요. 자, 이런 거 특히 이제 많이 실수하시는 게 인력수 예측 기법 3가지만 쓰래. 3가지만 기억나. 3가지만 딱 써. 그래서 어떤 분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바로 1번. 인력수 예측 기법 3가지. 1번, 뭐, 통계적 기법, 화폐적, 이렇게만 써요. 그렇죠? 뭐, 그건 틀린 건 아니죠. 근데 그렇게 쓰면, 이거는 딱 뭐예요? 나열식 답안.
혹은 외운 듯한 인상을 주는 답안. 요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좀 더 첨가를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물론 이제 서론을 쓸 수도 있는 거고 서론이 아니더라도 자 인력 수요에 대한 정량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을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인력 수요 예측 기법이 뭐고 이러한 예측 기법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량적인 거 외에 정성적인 거 이런 부분들이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이제 정량적인 걸 물어봤으니 정량적 인력 수요 예측 기법 살펴보겠다. 거기에 보시면 이제 노마자 2번에 1번이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좀 더 붙여주는 거죠. 논리적으로나 아니면은 차별화 포인트로서 그냥 보시면 매사 서론 쓰고 노마자 2번에서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어떻게 쓰겠어요? 정량적 인력수 예측 방법하고 1번 생산성 비율 분석 혹은 뭐 통계적인 분석 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렇게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단에서 정량 정석 이런 거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앞에서 이거 몇 줄 안 돼요. 3-4줄. 이런 것들을 언급해주고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그런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한번 짚어주고 그렇죠? 그래서 정량적 기법은 뭐고 정성적 기법은 뭔데 여기서는 정량적 기법 위주로 해서 살펴보겠다. 이러한 내용들 하나 정도만 추가해 주셔도 답안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흐름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그냥 3가지 쓰라고 해서 3가지 디립다 쓰는 거는 외운 것 같은 인상을 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또 어떤 경우냐면 잠깐만 여기 보시면 9페이지 잠깐 넘어가서 보시면 이거 기출문제 여러 번 이제 말로는 설명드렸는데 눈으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보낸 거예요. 이거 9페이지 기출문제 이거 실제 기출문제였어요. 기출문제 25점짜리로 자 직무설계 기법 5가지를 제시하고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시오. 이 문제 나왔어요. 이거 못 쓰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GS 3기까지 수험생활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요 문제를 못 쓰고 나올 분은 없습니다. 5가지. 그쵸? 그럼 여러분 5가지를 단순히 쓰고만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점수가 잘 써야 평균인 거고. 그쵸? 좀 못 쓰면 날아가는 거, 그러니까 낮아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거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단문이 나오면, 이거는 되게 단순한 문제 같으면 단순하게 정말 접근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 건가를 한 번 더 고민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직무설계 기법 5가지 여러분 떠올리면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기 박스에 있는 것처럼 어떤 분들이 이렇게 썼겠죠. 그냥 5가지 쭉 나열해서 뭐 개인 수준 직무학대 이것도 안 쓰고 그냥 뭐 1번 그러니까 뭐 직무설계 기법 개념 쓰고 이렇게 들어있죠. 개념 쓰고 대부분 아마 그렇게 썼을 거예요. 안 봐도 이제 그건데 1번 직무설계 기법 개념 기법 직무설계 기법의 개념 조금 더 공부하신 분들은 개념 및 중요성 썼을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직무설계 기법 뭐 이렇게 해서 1번 뭐 2번 뭐 3번 뭐 4번 뭐 5번 뭐 썼겠죠. 물론 이것도 막 순서 없이 막 뒤죽박죽 쓰는 분도 있을 거 생각나는 대로 뭐 이렇게 썼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대부분에 어떤 분들은 이것만 썼을 거고 그렇죠? 자, 이거 이렇게 틀린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이 여기에 뭐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전형적인 이제 외운 듯한 답안으로 줄 수 있는 인상들이 되는 거고, 특히 이제 얘네들만 쓰시는 분들은 그래도 이건 낫지. 개념 외에 중요성이라도 언급해주면 좋은 거죠. 그렇죠? 왜 중요한지에 대한 것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항상 이게 중요하니까 직무설계가 기업에서는 신경 써야 되고 잘해야 된다. 요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직무설계 기법을 살펴보겠다. 이렇게 연결고리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인데 여기서 여러분이 항상 이렇게 나오면 이걸 어떻게 쓸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죠. 방식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만약에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썼겠죠. 5가지를 뭘로 선정할 거냐. 이럴 때 현대적 직무설계인 직무설계 확대화 모델을 쓰겠다. 5가지 되죠. 그렇죠? 5가지. 그러면 앞에서 현대적 직무설계가 나오게 된 배경 같은 것들, 특히 전통적 직무설계를 비판하고 현대적 직무설계가 등장하게 된 배경들 설명해 주면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직무 확대화 모델 현대적 직무설계가 등장했다. 그래서 이하에서는 현대적 직무설계인 직무 확대화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직무설계 기법을 살펴보겠다. 그렇죠? 자, 직무설계 여러분이 뭐 오늘 이제 진도에도 원래 있지만 기억을 해보시면 직무 구조설계, 직무설계 중에서 구조설계에 대한 내용인 건데 큰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전통적인 직무설계. 그 다음에
현대적 직무 설계로 이제 넘어오는 건데, 전통적 직무 설계가 뭐예요? 직무 전문화죠. 그쵸? 직무를 쉽게 말하면 잘게 쪼개는 거죠. 그쵸? 그래서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는 형태의 직무 설계예요. 뭐에 근거해요? 테일러의 과학적 관리법에 근거해서 이러한 전통적 직무 설계로서 전문화가 있었던 거고, 이 전문화라는 거, 그러니까 전통적 직무 설계가 어쨌든 분업의 원리를 강조하고 생산의 어떤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산업 발전에 이바지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굉장하게 큰 이제 변화를 이끌어냈죠. 다만 이런 전문화, 이 전문화 자체가 사람을 기계로 보는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문제였잖아요.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뭐였어요? 이제 여러 가지 작업장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이제 인간 소외, 노동 소외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동기부여 안 되고 그 직무에 만족하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 지나친 전문화로 인해서 뭐예요? 성과가 떨어지는 그러한 이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반발로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 직무 설계로 넘어온 거고, 그의 근간이 된 것들은 이제 뭐 호송공장의 인과관계적 접근, 호송공장 실험을 통해 인과관계 접근들이 근거가 된 거고, 그래서 나온 게 직무 확대하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처럼 잘게 직무를 쪼개는 게 아니라 직무를 확대하는 건데, 어떻게 확대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 요 표로 기억을 해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 표로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이게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다 돼요. 먼저 우리가 직무를 확대한다는 것, 직무가 하나의 구슬이라고 한다면 이거를 수직적, 수평적으로 다 확대하는 방안이 있죠. 그래서 수평적인 확대, 그 다음에 수직적인 확대, 그 다음에 개인 차원에서의 확대, 집단 차원에서의 확대, 이렇게 구분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에는 직무 협의의 직무 확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직무 충실이 있고, 직무 교차가 있고, 직무 순환이 있고, 그 다음에 준자율적 작업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가 이제 5개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5개가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구분되는지 요 내용들을 보시면 뭔 차이가 있는지 아시겠죠? 그렇죠? 항상 여러분이 보실 때는 이게 연습을 해야 될 게, 얘네들부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얘네들부터. 직무 확대가 뭐지? 이게 아니라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으면 이걸 나누는 기준들은 뭔지를 먼저 한번 보세요. 그렇죠? 이게 마찬가지예요. 그래프 같은 거 볼 때도 여러분이 뭐 이런 모양이나 이런 거에 일단 신경 쓰기보다 X축은 뭐고 Y축은 뭔지를 먼저 확인. 이게 왜 기준이에요, 이게. 그렇죠? 특히 이제 우리가 뭐 경영학에서, 이게 뭐 경영조직에도 그렇지만 인사관리에서도 몇 가지 나오잖아요.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 2x2로 나오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뭐고 이거는 뭐에 따라서 이런 유형들, 뭐 인적 자원의 포트폴리오든 경력정치 인력의 유형이든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 있잖아. 그럼 사람들은 다 뭐냐면 얘네들만 보기 바빠. 얘네들만. 그래서 항상 뭐라 했어요? 이 기준은 뭐고 이 기준은 뭐고 이걸 먼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답안했을 때도 얘네들을 개별적으로 나열하기보다 이런 기준을 갖고 먼저 언급해 줄 수가 있어요. 이런 기준에 따라서 나눠봤더니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이 있더라. 이렇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냥 이상형이 있고 성과미달형이 있고 이런 게 쓰면 뭐예요? 그거는 외운 것들 갖고 깊지가 않잖아요. 근데 뭐 현실에 대한 인식, 행동 유형에 대한 기준들을 구분해 봤을 때 이런 유형, 이런 유형, 이런 유형이 있고 현실 인식은 어떻고 이렇게 내용이 풀어갈 수가 있잖아요. 훨씬 더 풍부하게 논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이런 기준들을 먼저 보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게 다 뭐냐면 이게 나중에 이제 큰 목차로 하나 뽑아낼 수 있는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5가지를 그냥 나열할 수도 있지만 나는 개인과 집단 차원으로 구분해서 쓰겠다. 그러면 뭐예요? 얘가 큰 목차가 되는 거고 개인 차원에서의 직무 확대 그 안에 얘네 2개. 그 다음에 집단 차원의 직무 확대 얘네 3개.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분해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나열하는 것보다 이게 훨씬 더 내용적으로나 깊고 논의할 게 더 많죠. 그런 식의 이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라서 5가지를 그렇게 설명한 겁니다. 그냥 단순히 5가지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5가지를 쓰더라도 3가지를 쓰더라도 좀 더 뭔가를 덧붙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고민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돼야 여러분이 좀 더 고득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관적으로 보세요. 제가 말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5가지 나열한 거랑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쓴 답안이 있으면 뭐에다 점수를 좀 더 주겠어요. 흐름이 있고 논리가 있고 뭔가 이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진짜 이해를 했든 안 했든. 그렇죠? 그럼 여기에 더 점수가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1, 2점이라도. 1, 2점도 큰 거죠. 우리 시험에서는. 그렇죠? 소수점 차이로 합불이 결정이 되는데. 자, 그런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앞에서 이제 얘기했던 인력 계획에 대한 것들, 인력수 예측 방법도 그런 의미에서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7페이지에서 우리가 마무리 지으면 아까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직무설계 기법에 대한 거고 앞에서 봤던 거 인력 계획에 대한 것들에서 정량적 인력수 예측 기법 쓰는 것뿐만 아니라 과잉 공급 시 대응 방안. 이거는 이제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지겹게 들었던 거지, 그렇죠? 그냥 과잉 공급 시 대응 방안 쓰시오. 인력 수급의 불균형 중 뭐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어요? 과잉 공급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얘는 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인력 계획에 대한 걸로 물어볼 수도 있고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거 보시면 자, 인력 수요 예측 지금 이기니까 이렇게 막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물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조금 순서대로 나가겠지만 오늘 이제 첫 분이니까 여러분 전체적인 거 한번 이제 빡 머릿속에 이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뭐 다 들으셨던 분들이니까 따라오시는 데는 크게 자, 인력 수요 예측, 인력 수요 공급 예측 이렇게 배우죠. 그렇죠? 여러분 다 기억하시고 수요 예측과 공급 예측에 대한 거 배우고 여기에서 각각 기법들 배우죠. 둘 중엔 뭐가 더 중요하다? 수요 예측이 훨씬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결국 인력 수요를 예측한다는 거는 기업 입장에서는 적정 인력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수요 예측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측 기법도 수요 예측 기법을 잘 알아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공급 예측 기법은 사실 내용만 봐도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여기는 내부 인력에 대한 것들에서 마코프 체인 정도만 혹시 모를 단문 정도로만 준비하시면 되는 거고 사실 여기는 중요한 게 없어요. 자, 이렇게 인력 수요와 공급을 예측을 하면 항상 뭐예요? 우리가 앞으로 필요로 하는 인원, 그다음에 보유하게 될 인원들을 예측을 하다 보면 얘네들이 딱 예측했을 때 일치하는 경우는 없겠죠. 그런 경우는 없어요. 일치하는 경우가. 그렇죠? 항상 이제 갭이 발생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수요가 더 많든 공급이 더 많든 이런 상황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앞으로 중장기 인력 계획을 수립하다 보면은. 그렇죠? 물론 만에 하나 뭐 5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딱 맞아떨어져. 뭐 그런 경우도 진짜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이 갭이 발생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갭을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어요?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다. 요거라 그랬죠? 요거는 2가지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갭, 이런 인력 수급의 불균형 상태는 과잉 수요냐, 과잉 공급이냐. 그쵸? 자, 요거는 다 아시죠?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은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자, 과잉 수요일 때 기업에는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문제가 발생하느냐. 과잉 공급일 땐 기업에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리고 나서 뭐예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 논리 구조로 가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과잉 수요일 때 뭐 대응 방안 바로 넘어갈 게 아니라 요 방식으로 꼭 기억을 해두시고 답안의 구조를 잡아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왜? 과잉 수요나 과잉 공급이냐 그대로 두면은 이건 뭐 기업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업에 뭔 영향이 있으니까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과잉 수요일 때 뭐예요? 기업의 문제? 과잉 수요일 때? 과잉 수요일 때 뭐예요? 지금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력은 100명인데 80명밖에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야. 아니면 5년 뒤에 봤더니 5년 뒤에 우리 사업의 어떤 구조나 이걸 봤을 때 뭐 1000명이 필요한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대로 이렇게 채용 인원을 이대로 유지하고 뭐 퇴사하는 인원 뒀다가는 한 7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 부족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필요로 하는 인원보다. 그러면 뭐예요? 사업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죠.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장 기회를 상실할 수가 있다. 요거 기억. 과잉 공급일 때는 인건비 부담.
왜? 불필요한 인원들을 보유하고 있으니까. 자, 요거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요거 기억해둬서 이런 것들 꼭 기억해두는데, 근데 과잉 수요냐 과잉 공급 중에서 왜 과잉 공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요 인력 계획에 대한 내용 자체로도 중요하지만 얘는 오늘날의 이슈 측면에서도 과잉 공급 상태가 유발이 돼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뭐 AI 발전, AI, 뭐 머신러닝, 뭐 등등등, 뭐 저도 잘 알지 못하는 막 여러 가지 기술의 발전, 그렇죠? 이 기술의 발전이 너무 빠르다 보니까 뭐예요? 사람을 대체해버리는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 다 눈으로 보죠? 요즘은 식당 가면 다 어때요? 다 키오스크 있죠? 그게 뭐예요?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이에요. 그렇죠? 요즘은 분식집도 여러분 아시겠지만 찾아보세요. 요즘은 분식집 같은 경우도 아니면 분식집 외에도 식당 중에서 로봇 도입한 데 되게 많아요. 뭐 조리를 로봇이에요. 그 압구정도에 김밥집이 있거든요. 거기는 김밥 싸는 것도 기계가예요. 이게 재료만 해서 하면 김밥 싸고 자르는 거 기계가고, 떡볶이도 재료만 넣고 두면은 알아서 떡볶이가 돼요. 요즘은 그런 시대예요. 그런 건 뭐예요? 다 사람이 없어지는 거고. 여러분 이제 AI 관련해서 이제 제일 유명한 요즘 챗GPT, 그렇죠? 이게 지금 뭐 그래서 시중에 우리나라 또 유행하듯이 책에 엄청 나오죠. 챗GPT를 활용해 뭐 하는 법,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하면은 예전에 사람이 하던 일을 다 대체하거나 이렇기 때문에 이게 뭐예요? 결국 기업에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확대될수록 기업 내에서는 과잉 공급 상태가 유발될 확률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1000명에서 하던 건데 이번에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도입을 했더니 한 뭐 700명이면 된대. 300명치의 일을 혼자 다 해, 기계가. 이러면 뭐예요? 그거 도입하면은 과잉 공급 상태가 되죠. 왜? 필요로 더 많이 보유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런 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들, 특히 이 대응 방안 중에서 인원 감축 전략에 대한 내용이 기업들에게는 이제 중요한, 그러니까 이러한 기계를 도입함으로써 이게 발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거를 완충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 그런 부분들이 이제 인원 감축 전략으로서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7페이지에서 보시면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뒤에 나오는 이런 감축 전략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1번이에요. 인력 과잉 공급 시 발생하는 문제점. 자, 요거를 이렇게 눈에 띄도록 하나 적어주는 거. 그거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잉 공급일 때 이러한 전략 혹은 이러한 방안을 써야 된다. 요 말 쓰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묻어서 쓰느냐, 눈에 이렇게 딱 들어오게 쓰느냐, 목차만 봐도 알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써도 막 내용에 묻어 있으면 안 드러나요. 그렇죠? 그러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지. 이런 것들 난 돋보이게 쓰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목차로 뽑아내야 돼요. 목차로 보이게. 그렇죠?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요 논리 구조가 되는 거죠. 스토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배웠던 거, 아는 것들 쓰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단문 쓸 때 하나의 여러분이 차별화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단문도 여러분이 좀 연구를 하세요. 그러니까 하면서 단순히 이제 뭐 물론 이제 지금 이제 이기고 이제 쓰다 보면은 이제 쉽지는 않지만 뭐 나중에라도 혹은 이제 하면서 처음에 자, 요거 내가 분명히 아는 내용이고 이걸 쓸 때 어떻게 하면 조금 여기다가 뭘 한 스푼, 그러니까 우리가 MSG라고 하면 적절할까요? 뭘 좀 첨가할 수 있을까? 요런 것들을 고민을 하세요. 그게 여러분한테 연습이 되는 거, 트레이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을 한 번 더 보게 되고, 이렇게 써볼 수가 있겠네. 그러면 여러분이 못 보던 걸 또 보게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책을 그냥 보면은 텍스트만 봐요. 뭐 직무설계기법 못 나오면 그거 보고 개념 장단점만 보기 바쁘지 그 이면에 있는 구조적인 건 못 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점점 시간이 촉박해지면 여러분이 더 그래요. 왜냐하면 빨리 외워야 될 것 같고 암기해야 될 것 같고 이러면 계속 요 텍스트만 보기 때문에 자꾸만 지엽적으로만 보게 됩니다.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이제 여러분들이 완충시키고 좀 더 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 연습을 해야 한다.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답안에 대한 내용들을 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2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쓰시되 이제 조금 욕심을 부리면 이제 쓸 때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다르게는 아니지만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써볼까? 이런 고민들을 자꾸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공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제 답안을 보고 참고를 하셔도 되고 보고 비판을 하셔도 돼요. 이거는 좀 이래서 상관없어요. 그러면서 느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강사가 준 답안이 무슨 마치 뭐
바이블처럼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그냥 조금 먼저 학교했을 뿐이지 뭐 전문가도 아니 전문가 뭐 하여튼 뭐겠죠. 그러니까 그게 보시면서 여러분 하시는 게 공부가 돼요. 인사 관리는 좀 그렇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법학은 판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판례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판사님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판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인사 관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뭐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좀 진도를 이제 조금 나가 볼까요? 그래서 보시면, 자, 진도 앞에 내용들 보시면, 우리 책으로 보면은 이제 2페이지인데 이런 거는 뭐 넘어가시면 되고, 의미 있는 거는 이제 4페이지 이론사. 그러니까 혹시 다른 책을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론사라고 할 수 있는 뭐 기계적 접근, 그쵸? 인과관계적 접근 나온 설명 파트 보시면 됩니다. 자, 이론사는 사실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50점짜리로 호송공장 실험 문제가 요거 묻는 문제가 바로 나왔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이론사 자체가 또 물어보는 문제로 나오기는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사실은 뭐 깊이보다는 이제 암기가 더 얼마나 됐느냐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나왔기 때문에 나오기는 어려워요. 다만 여러분이 인사관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뭐예요? 가장 기초적인 토대예요. 그렇죠?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기 때문에 이게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그 변곡점들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흐름 이런 거 따라가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보면은 간단하죠. 기계적 접근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적 접근, 그 다음에 이제 전략적 접근. 여기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뭐 기계 접근은 테일러라는 이름이 노란색 옷 써야겠다. 테일러의 이제 과학적 관리법이 근거가 되는 거고요. 그렇죠? 여기는 이제 매의 이제 호송공장 실험.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특히 중요한 건 이제 자원 기반 이론이죠. 자원 기반 이론. 리소스 베이스드 뷰. 그렇죠? 자, 이렇게 된 거고 뭐 내용은 뭐 다 아실 거예요. 그렇죠? 결국 핵심은 뭐냐? 이게 결국 우리가 HRM에 있는 중요한 인자인 직무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것들이 기본적인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기계 접근은 직무를 뭐예요? 전문화가 필요하고 기계화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특히 뭐예요? 물리적 조건을 강조하는 게 기계 접근인 거죠. 그래서 특히 얘는 분업의 원리를 강조해서 전문화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는 직무를 잘게 쪼개서 하는 게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데 유용하고 사람도 관리하기도 편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사람은 뭐예요? 돈 많이 주면 열심히 일하는 경제적 동물로 보는 거고. 그렇죠? 반면에 인간관계 접근은 직무에 있어서 비전문화를 얘기하죠. 그래서 이런 인간관계 접근 자체가 이런 기계적 접근에 대한 반발로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기계 접근이 야기한 인간소외나 이런 문제들을 뭐 해결하는 측면에서 나온 건데, 자, 여기서는 직무는 비전문화, 그 다음에 물리적 작업 조건 같은 것들에 대한 중요성을 이제 강조하지 않죠. 여기는 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사람은 이제 사회적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는 거고, 전략적 접근은 그런 거 없다 그랬죠. 직무 뭐 전문이나 비전문이나 이런 거 얘는 뭐예요? 뭐 조직 전략 달성을 위해서 인사 관리가 결국은 뭐예요? 통합적인 관점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원 기반 이론을 통해서 나온 거는 인적 자원이 알고 봤더니 우리 기업에서 제일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였던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쓰느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지상 과제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전략적인 접근, 전략 경영이 강조되니까 이런 인사 관리라는 것도 하나의 경영의 내용, 즉 조직의 하나의 분야로서 조직의 전략, 조직의 목표 이런 것과 통합돼서 운영이 돼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이 강조되는 거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이게 바로 SHRM, 즉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뭐만 생각하면 된다 그랬어요. 다른 거 필요 없이 키워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요거 이제 심심치 않게 나오긴 했는데 최근에 이거 나왔죠. 우리 불이호 문제 이거 물어보는 거 나왔기 때문에 뭐 이건 이제 출제 가능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안 보여도 되는데, 근데 여러분이
이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는 이거는 그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거는 상식. 우리 인사관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아야 되는 거고 내용을 뭐 서론에도 쓸 일이 있잖아요. 그렇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가 뭐다? 라고 하고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만 뽑으면 통합이라 그랬죠. 통합적으로 인사관리를 운영하는 건데 이 통합이 뭘 의미한다 그랬어요?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통합이라 그랬죠. 수직적 통합, 그 다음에 수평적 통합. 수직적 통합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위단에 있는 기업의 전략부터 사업의 뭐 전략이나 뭐 미션 비전이나 이런 것부터 인사관리까지가 다 쭉 일렬로 통합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따로 놀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험난한 경영 환경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 한 방향으로 모두가 으쌰으쌰해도 부족한 상황인 건데 따로 놀면 안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머리가 있는데 팔다리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수직적으로 통합돼야 된다. 그래서 조직의 전략 혹은 비전 미션이 수립이 되면 자 이러한 비전 미션 전략 달성을 위해서 우리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떻게 기여해야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학계평 보유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전략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수평적 통합이라는 거는 그러한 상황에서 개별 기능인 학계평 보유방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보완되고 연계된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회사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경영 환경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 결과 중심의 문화, 뭐해서 성과 중심, 뭐 이런 걸 추구한다고 나간다고 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상에서 연공급하고 있어. 그럼 맞아요, 그게? 안 맞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수익적이고 수평적인 통합들이 바로 그런 부분들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이론사에서는 기본적인 상황들 흐름 잡으시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만 그래도 볼 때 한 번씩은 더 보세요. 요것만이라도. 그러니까 뭐 자원 기반 이론이 뭐고 뭐 이런 개념들 체크해 두시고 그냥 요 정도만 받으시면 충분합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제 뭐 저번에 25점짜리로도 그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에 대한 거 물어봤고 그리고 그 전에 50점짜리로 호송공장의 그러니까 메이오의 호송공장 실험에 대한 것도 물어봤기 때문에 이론사는 이제 다시 또 물어보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인 거고, 그 다음에, 됐네요. 그래서, 나머지는 특히 이제 환경 변화에 대한 건 다음 시간에 좀 이어서 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원페이지 드린 거는 다음 시간에도 갖고 오세요. 그래서 환경 변화는 그때 한번 다시 또 요거 위주로 해서 살펴볼 겁니다. 오늘 좀 설명드린 것도 있는데 조금 더 보완해서 설명드리고 나머지 계속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날부터 뭔가 정신이 없으셨죠? 시험 보고 뭔가 이 설명이 전반적으로 아우르다 보니까 좀 쉽지는 않으셨을 건데 여러분이 이제 공부해야 될 방향이 이겁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순서대로 보면은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이걸 떠올리고 이게 연관된 것 같아 찾아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입체적인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평면이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입체화 시켜야 되는 게 이제 2기 3기 때 쓰면서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들 답안 쓸 때 필요한 내용들을 그렇게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일주일도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